오늘은 주제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정신줄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얘기를 할 건데, 다우존스 지수, 미국 3대 지수, 어제 제가 장중에 하느라고 두 개는 오르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판에는 두 개가 빠졌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인데, 나스닥은 아직도 오늘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추세를 보면, 오늘 건 이걸 봐야 되겠네. 이게 오늘 거거든요. 이게 다우지수, 이게 S&P 500 지수, 이게 나스닥입니다. 최근 한 달치를 보면, 지난번 조정, 9월 초에 조정이 있은 이후에, 잘 안 보이네요. 그거 한 달이니까. 6개월치를 볼게요. 조정이 있은 이후에 그 이제 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가 강하다가 머리를 두들겨 맞고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 있어요. 달러 인덱스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베팅이 그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보고 있는 방향으로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채권 수익률도 보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제 눈치를 보고 있긴 한데 방향성은 윗방향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들려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직 방향성이나 강도는 빠르지 않지만 방향성 위쪽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가는 눈치 보기를 해대고 있어요. 그리고 원자재를 보면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금값 얘기 제가 가끔 드렸는데 아래로 세게 내리 꽂았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방향이 위로 빨리 올라가면서 내리 꽂고 있고, 구리 가격은 아직 방향성 타진이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구리 가격이 밑으로 추세적으로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있네요. 지금 구리 가격이 재고가 계속 빠지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보면 구리입니다. 재고가 계속 빠지면서 가격대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못 받쳐주는 걸로 놓고 보면 일단 추세적으로는 아직 아랫방향으로 뭐 세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전 3년치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강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고 눈치 보기는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윗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가격이 아랫방향에 저점 테스트를 하러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지표 나온 플래시 PMI, 제조업 PMI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있는데 그게 뭐 조금 움직임 정도가 약간 두 개 다 내려오긴 했지만 큰 편차는 없습니다, 사실. ISM 제조업 지수는 이거보다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그건 뭐 이따 나중에 발표가 나오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중국의 컨퍼런스 보도에서, 미국의 컨퍼런스 보도에서 중국의 그 선행 지수하고 그 다음에 동행 지수가 나왔거든요. LEI가 선행 지수고 이제 CEI가 동행 지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LEI 선행 지수는 0.3% 올랐고요. 전월 대비. 그 다음에 동행 지수는 0.7%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다가 위로 당겨졌어요. 그리고 3개월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면 선행지수는 이제 내려오고 있지만 아직 상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이제 동행지수가 반등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계속 안 좋다고 안 좋은 조짐들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래로서 굉장히 계속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는다. 이걸로 보면, 컨퍼런스 보드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가끔 보여드렸던 이게 리얼 인베스트먼트 어드바이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나오는 그 레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산타랠리 올까? 하지만 처음으로 그때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이게 S&P 500 지수고요. SPY. 그 다음에 요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200일 이동평균선상 위에 있는 주식수의 퍼센테이지. 이게 이제 50일 이동평균선상 위에 있는 주식의 퍼센테이지인데 이 두 개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주가는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내려온다는 얘기는 상승 강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단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조정의 기미들을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주가가 올라오다가 이동평균선 두 개 다 빠지면서 따라 조정을 받죠. 지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차트는 뭐냐면 이게 웃긴데 밑에 있는 단어를 보는 게 훨씬 낫겠네요. 사는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서 살고 파는 사람은 더 밑에서 산다는 거예요. 더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위에서 살기고 파는 사람은 위에서
팔아 제끼고 사는 사람 밑에서 사 제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물량이 여기 산 물량이 여기 많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털고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받쳐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 제낀 사람이 제일 많아요. 조정받을 때 깊이 10월 초에. 여러분들은 사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때 1차 매수 타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밑에 있나요? 이거는 어떤 지표냐면 여기 이제 RSI 강도에 따라서 RSI가 중반까지 떨어지는 정도하고 바닥까지 떨어지는 정도가 있는데 바닥까지 떨어지면 상당히 많이 빠지겠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경기 사이클 수축 국면 전체 다를 포함할 때 바닥까지 떨어지고 여기서 예측한 거는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중반까지 걸리는 상황을 예측하는 건데 각각 여기 보면 퍼센티지가 나오죠. 뭐 20%, 10몇 퍼센트, 22% 이렇게 쭉 하는데 여기서 바닥까지 떨어지면 한 29% 정도까지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S&P 500 지수로 놓고 보면 뭐 한 3,400 정도? 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죠. 29% 빠지니까 30% 가까이 빠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제 전문가가 세게 빠지면 30% 빠진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전고점 대비. 충분히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대상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저도 좀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좀 더 이따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건 한경 글로벌 마켓의 강연연 기자께서 11월 23일자로 올리신 건데 BOA에서 이제 한 전문가가 내년 주식 시장에 금리 쇼크가 올 거라고 암호화폐는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내용 중에 제가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여기 잘 보시면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하트넷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금리 인상과 변동성 확대로 2020년 증시가 어려울 것을 전망했고 하트넷은 비록 주식시장에 타격이 오더라도 미국 중앙은행의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할 거로 봤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전에 계속 차트를 보여드렸잖아요. 2015년도에 2014년도에 테이퍼링이 끝난 뒤에 2015년도 상반기에서 그러니까 2015년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물가가 제로금리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제로 국면까지 막 떨어져서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테이퍼링이 끝나도 높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최소한 속도는 몰라도 금리 상승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기업이익은 급증하고 있지만 패드 정책의 변화가 주당 순이익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이익이 올라가면 이자 금액이 올라가면서 이자 금액이 늘어나겠죠. 뭐 그런 부분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산타랠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압력도 있지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서 제품의 공급에 대한 문제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환자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간 10일만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외부 활동이 락다운으로 통제는 하지 않겠지만 심적으로 위축은 될 수 있겠죠. 서유럽하고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산타랠리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해지만 역시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상승 압력보다는 조정의 압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접근은 한꺼번에 모두 다 쏠려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삼성전자가 이제 마이크론도 그렇고 전날 급등한 것에 비해서 상승 강도가 떨어진 걸 보셨지만 바닥은 만들었지만 주식시장의 조정을 삼성전자 피해가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고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올리셨냐면 김경진 기자께서 올리셨거든요. 내용은 전 볼 필요가 없고 사진만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게 폴더 접는 폴더죠. 근데 이게 피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아이패드나 혹은 갤럭시 탭과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그 시장을 점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휴대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는 이 화면은 조금만 더 키우면 그 정도 규모까지 가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남는 게 이제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장까지 이 스마트폰 자체가 점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인 이슈죠. 선정을 했는데 그런 쪽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잡다한 얘기들을 쭉 하게 될 겁니다. 혼란스러운. 이거 강연현 기자께서 한경글로벌마켓 성장성 둔화와 수익성 압력이 커지면서 줌에 대한 목표가 낮추는 월가 이렇게 나왔죠. 11월 24일자 기사인데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줌이 조정된 이후에 이게 계속까지는 못할 것 같다. 일단 펍에서가 너무 높고 그만큼 기대치가 없다. 이익을 낼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속 아랫방향으로 내리꽂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패턴을 지금 만들지 않는 곳이 어디냐면 테슬라예요. 테슬라도 사실은 펍에서 300배가 막 넘게 나오는데 그 기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주식들은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죠. 테슬라도 언젠가 거품이 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음은 그러고 보니 이게 전기차 얘기했네요. 전기차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사실 어제 갑자기 전기차를 저는 지금 아직 그 화석연료 차를 타고 있는데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언제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지비 생각이 어제 번뜩 들었습니다. 참고만 해주십시오. 정확한 분석이 아니고 완전 개략 대충적인 거예요. 그냥 기사 2개만 보고 조선비즈 기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연선옥 기자께서 11월 2일자 올린 건데 전기차 유지비가 3년 타는 휘발유차보다 낮아져 3년은 타야 휘발유차보다 낮아서 높은 수리비 탓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은 전기차 첫 3개월 그러니까 전기차 유지비가 여기 보면 113달러 3개월 초기 그 다음에 53달러 휘발유차 그래서 평균 유지비가 높고 전기차 차주가 1년 동안 부담하는 유지비가 306달러 휘발유차는 189달러니까 전기차가 더 높죠. 근데 이 이유가 공임이래요. 공임.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 기술 이거를 만져본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거를 수리하라고 전문적으로 아직 어디 양성하거나 이렇게 된 게 없기 때문에 부품이 적긴 하지만 전기차는 배선 하나만 고장이 나도 자동차 올 스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는 이 3년 이상만 타면 요 문제가 이제 휘발유차보다 낮아진다고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여기 뭐가 빠져 있냐? 연료비가 빠져 있습니다. 연료비가. 그래서 연료비를 뒤져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름값이 연간 가솔린 차는 223만 원, 충전값은 84만 원이에요. 정말 싸잖아요. 84만 원이면 83은 23, 3배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보다 한 2.5배 정도 많이 들어가죠. 기름값이.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정부 지원금 받는 게 이 정도 받는데 현대 코나나 아이오닉 같은 것들을 살려면 4,500이나 최대 5,200인데 여기서 이 보조금 빼면 맥스로 해서 빼면 한 3,000 얼마 3,500 넘네요. 한 3,700, 800 이게 한 4,5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 같은 배기량의 내연차를 사면 요게 2,30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000 뭐 한 7, 800이면 한 1,400, 이건 한 2,00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근데 2,000만 원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연비가 이게 223만 원이니까 거의 10년치 기름값이 안 들어간다는 뜻이죠. 차값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 또 쭉 타다 보면 이제 그러면 얘만 유리한 거냐? 이 충전값만 들어가는 게 그게 아니고 자동차는 타다 보면 매번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뭐 엔진 오일도 갈고 필터도 갈고 뭐 중간에 뭐 배선도 갈고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도찐개찐이다. 사실 전기차를 타나 일반 그 화석연료차를 타나 똑같다는 거예요. 내연기관을 타나 거의 뭐 편차를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보여드렸잖아요. 테슬라 전기차의 그 만족도가 모든 전기차들이 대부분 떨어진다. 내연기 기존에 있던 내연기 견차보다. 그러면 전기차를 탄다고 해서 화석연료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거냐? 아니죠. 전기 자체가 화석연료가 나오는 쪽으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편리성? 그러니까 전기차를 하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소 많지 않잖아요.
편리성이나 경제성 양쪽을 다 하면 어느 쪽을 타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게 나름 결정이 됩니다.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그래서 그냥 쓸데없이 이걸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나 궁금해할까 제가 한 걸 찾아본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차를 살지 저거를 살지는 모르겠는데 개솔린을 살지 모르겠는데 두 개 중에 편리성을 따진다 그러면 개솔린이 아닐까? 경제성으로 전기차를 사는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이 뉴스가 나왔죠. 뉴시스 기사인데 11월 20일자 기사고 신정원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앱이 먹통돼서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렸답니다. 이거 해킹에 대한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전기차들이. 물론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중앙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수요가 많이 몰려서 업데이트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이 몰려가지고 접속이 안 되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동은 걸려야지 업데이트는 돼도. 그러니까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될지 안 될지를 차주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강제적으로 업데이트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스마트폰 쓰다 보면 OS 업데이트 할까요? 지금 할까요? 나중에 할까요? 이런 거 묻잖아요. 이 자동차는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건데요. 비즈니스 워치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11월 23일자 기사고 이 기사는 이익진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여기 보시면 NFT 대체 불가능 토큰 요게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카카오 게임즈나 DAO가 10%가량 하락하는 등 NFT 관련주로 꼽힌 종목이 최근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 뭐 다 반납하진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보면 빠른 속도로 올라왔는데 떨어지는 강도가 좀 셌죠. 여기서 강하게 올라간 걸 다 빼먹었어요. NFT 이거 말고 메타버스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메타버스도 빠른 속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도가. 이게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건데 NFT나 메타버스나 둘 다 이걸 이익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가시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NFT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냥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다 판매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이름을 얹힌다고 해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희소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매 부수가 적어진다는 뜻입니다. 대중적이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적으로 팔 거냐 희소성으로 팔 거냐 이런 관점만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판매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이 완벽하게 구현된 게 없습니다. 지금 사실. 그리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부의 영역들이 이익을 내긴 내겠지만 폭발적으로 이익을 무엇인가 낼 거다라고 하는 건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돼서 다 튀어 올라왔는데 이런 주식들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단에 올라왔을 때 주식을 잡았다가는 여기 보시는 거품이 빠지면 이런 줌과 같은 형태를 맞이할 거기 때문에 지금 조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 나갔을 때 물어보신 분이 수소차, 우리가 정부에서 수소경제에너지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수소 테마 관련된 주식 차트입니다. 보면 가장 긴 차트가 이거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적으로는 보면 박스권을 그냥 형성하고 있죠.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수소 테마가 우리가 듣기엔 좋습니다. 그리고 수소 경제로 가기는 갈 겁니다. 한 점진적으로 계속 완벽하게 깔끔한 거기 때문에 전기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소를 충전해가지고 완전히 쓰니까 문제는 이게 그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돈의 이익을 내는 거는 가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만들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기차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소 경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게 많고 얘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매수했다가 위로 가면 파는 이 박스권 장세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얘가 실제로 깡통이라는 게 시장에 퍼져버리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익이 잘 안 난다고 퍼져버리면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접근할 때는 이 하단부에 나와서 잡았다 하더라도 밑으로 더 내려가면서 하단이 다시 상단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오픈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을 넘어서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하나는 중국이고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막 이런 얘기 가끔 막 하고 있죠. 노컷 뉴스입니다. 11월 23일자 기사고 여기 보시면 안서영 기자께서 올리신 내용인데요. 제가 이거하고 또 하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건 한겨레인데 이제 푸틴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월 23일자 이거는 누가 올리셨냐면 이본영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이거는 중국인데 대만은 미국이 열심히 지원해 대고 있죠. 이거는 유럽입니다. 유럽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화약고가 우크라이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그 나토 쪽으로 붙어 있는데 문제는 대만 침공이 일어나도 그다음에 그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나도 양측 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나토도 마찬가지고 공격적으로 여기서 군사적으로 대응을 해주기가 상당히 녹록치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슨 생각 때문에 이 얘기 들었냐면 미국의 어떤 학자였던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재미 교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 그 군사는 미국 그다음에 안미 경중인가요? 경제는 중국 쪽에 붙는 것이 불확실하다. 한쪽으로 붙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게 주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좌우 한쪽으로 붙어버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중간에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노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한쪽으로 붙었다가는 양쪽 다로부터 우리가 경제만 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전통 우방인 미국과 떨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최근의 사태를 보면 반도체나 이런 것들, 배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 측면에서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미국 쪽만 붙는다면 경제를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안보가 지금 당장 중국의 침공을 받아서 뭔가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제 그 1차 방어막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중에 이제 남북 통일이 되게 되면 만약에 중국과 이제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군사적으로 훨씬 더 미국의 보호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하튼 지금은 한쪽 방향으로 외교를 가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줄다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침공이란 위기를 막고 있는 이제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놓고 보면 한쪽으로만 계속 몰려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정치는 아니다. 외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이것도 주제만 던지고 이거는 논평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논평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이익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이건 국가 간의 이익이 아니고 개인 간의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평을 안 하고 기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베를린 임대가 폭등해가지고 베를린 시민들이 투표를 했죠. 그래서 민간 임대를 전부 다 몰수하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선택은 이렇게 갔거든요. 최근 뉴스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스페인에서 임대차 전자임대 퇴거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기사는 누가 올리셨냐면 국민일보에서 11월 24일자에 강창욱 기자께서 올린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스페인 곳곳에서 부동산을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경제가 정상궤도에 올랐을 때 임대로 공급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실업률이 늘어나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죠. 물론 이제 월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안타깝긴 하지만 책임을 못 하는 거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인 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임대를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게 안타까운데 문제는 너무 많이 임대료가 빨리 올라갔다는 거죠. 시장 반영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제 공공임대였는데 이게 민간임대로 다 넘어갔거든요. 일정 시점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움직인다고 얘기해서 공공이 민간으로 넘겨버렸어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민간에서는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니까. 어느 쪽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11월 23일자 기사고 이종승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 한 줄이 아주 뼈를 때리는 것 같아요. 종부세 많이 내서 괴롭냐고? 괴롭다고? 집 없는 사람은 죽을 맛이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집값은 과도하게 오르면
서민들이 죽어나는 패턴입니다. 뻔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긴 안목에서 어떤 관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이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가 자꾸 그 부동산에 개입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제가 미국처럼 그렇게 개입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미국 사례하고 우리나라를 지난번인가요? 보여드렸잖아요. PIR 배출하는 것들. 그래서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관여하지 않으면 서민들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의 부동산 정책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고, 다만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 그렇게 했다가는 개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이 강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